그러면 또 이제 궁금한 게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이건데 하드 지갑 이런 이제 하드 지갑에 코인들을 보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예전부터 이걸 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보고가 안 돼 있고 전혀 기록이 없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코인을 갑자기 현금화하기 위해서 제 계좌로 옮겼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를 예를 들어서. 음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이게 다 수익으로 처리가 되는 건지 이게 무서워서 이거 못 옮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네. 없던 돈이 생겼어요. 아. 네. 없던 비트코인이 딱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과세가 되는 시점이 네. 생겼을 때보다는 팔았을 때예요. 그 비트코인으로서 무엇을 했느냐. 뭐 음. 뭐 테슬라를 샀다든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팔아 가지고 현금화해서 뭐 음. 다운표를 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파는 순간에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를 음. 갖다가 우리가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뭐 비트코인 하나에 지금 6만 불이니까 하나를 예를 들어서 하나를 팔았어요. 그런데 네. 우리가 그 cost basis가 소위 얼마에 샀는지가 불분명해. 네. 그럼 뭐 제로인 거예요. 아 그럼 취득가가 제로다. 그죠? 제로인 거죠. 그러면 6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미국은 이제 자진납세 시스템이잖아요. 예예. 그랬을 때 cost basis가 얼마라고를 그 taxpayer가 증명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cost basis가 제로인 거는 그게 그냥 생겨서가 아니고 내가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로인 거예요. 아 그러면 예전에 내가 코인베이스에서 뭐 몇 년 전에 샀어요 한 그런 기록만 가지고 있으면 취득가를 거기에 맞출 수가 있다. 가능하죠. 아니면 예를 해외 거래소에서 샀을 경우가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나 네. 미국이 관할하지 않는 그런 해외 거래소에서 제가 이제 코인을 샀습니다. 그걸로 수익을 만들어서 옮겨 왔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제 해외 거래소에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제출을 해도 이게 적용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만약에 해외에 바이낸스의 월렛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그거는 일단 세금 보고 전에 compliance requirement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virtual currency를 갖고 있으면은 그거를 마치 현금이나 뱅크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네. 소위 FATCA, 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에 적용이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보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뭐 페널티가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아. 이제 물론 그렇게 해서 가능한데 이거를 그렇게 해서 하려다 보면 그동안 왜 바이낸스에 있는 그 계좌를 보고를 안 했습니까?라는 거기서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서 네, 내 코인이 얼만큼이 바이낸스에 있다라고 이제 그걸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자, 또 질문. 네, 제가 네, 이제 이 계좌에 있는 걸 음, 어, 제 계좌에 이제 코인이 있는데 음, 이거를 제 개인 지갑, 이 개인 네, 지갑으로 옮기면 네, 판 게 아니잖아요. 네. 옮겼으면 당연히 판 게 아니니까 세금이 적용이 안 되겠죠?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코인베이스에 있고 뭐 이토로에 있고 뭐 아니면 바이낸스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본인 어카운트에서 본인 어카운트로 옮겨간다는 건 트랜스퍼예요. 음. 트랜스퍼 하는 시점에서는 그 텍세이션이 안 되지만 이게 이제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네. cost basis가 캡처하기 불가능하겠죠. 예. 자, 그런데 음, 이 지갑이 제 지갑이 아니고 제 친구 음, 지갑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팔았습니다. 제 친구가 야 네, 비트코인 한 개만 팔아. 그래서 음, 그래? 얼마에 팔을까? 그랬더니 요새 시세가 얼마야? 6만 2천? 내가 6만 4천에 살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제가 제 음, 친구 지갑에 제 음, 코인베이스에 있는 비트코인 한 개를 옮겨주고 네, 6만 4천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판 거잖아요. 아까랑 똑같은 상황인데 이거는 네, 판 건데 이런 음. 경우는 그러면 또 자진으로 보고하는 거에 이게 근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이제 트랜잭션을 객관적으로 보면은 네. 그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줄 네. 때는 뭐 가짓수가 많지 않아요. 빌려주거나 네. 무엇인가 사거나 네.
아니면 증여거든요. 네. 그러면 빌려줬을 때는 프라미스 노트가 있어야 되고 네.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소위 증여세 보고를 해야 되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친구한테 줬는데 현금으로 받았다. 그거는 세일 트랜잭션이죠. 그런데 팔았다. 예. 예. 근데 이제 사실 그 현금으로 받던 뭐 다른 뭐 프로퍼티를 받던 네. 그 순간에 이벤트가 일어난 거죠. 네. 음. 네. 그래서 보고를 해야지 이제 그 돈이 캐시로 받은 돈이 이제 그분의 그 어카운트 그러니까 픽처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집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탁을 살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 베이시스가 형성이 되죠. 근데 그런 게 안 되면은 그거는 베이시스로 또 인정이 안 되는 못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뭐 이게 모든 걸 다 악으로 다 맞추기는 쉽지는 않지만 또 안 맞추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네. 음. 그러니까 제 정리를 해보면 제가 네. 뭐 세금을 안 내려고 막 편법을 찾는 건 아니고 네. 가능한 한 이 합법적인 틀 안에서 네. 최대한 이거를 우리들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음. 그러면 세금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고 또 추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암호화폐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하는 거에 맞춰서 과세가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 가상화폐 때문에 어디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네. 파는 것들은 어떤 방식이든지 팔거나 아니면 컨버전이 되거나 네. 아니면 그거 가지고 비트코인 가지고 테슬라 사거나 이건 다 노출이 돼요. 네. 노출이 되는 순간에 그 베이시스 소위 과세가 되는 그 베이시스는 그를 증명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판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자료 정리를 잘 해놓으라는 말씀이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네. 말씀은 없고 근데 오히려 이런 걸 걱정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암호화폐가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했던 게 뭐냐면 되게 불법적인 거에 쓰이는 거를 갖다 네. 되게 걱정하거든요. 과세 당국은. 네네. 그래서 그렇게 얻은 거가 아니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해킹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서 뭐 불법적인 거 이런 걸 했다든지 뭐 이런 건데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최악의 경우 그냥 베이시스는 제로인 거죠. 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 선생님께서 네. 그돈 많은 소위 이제 이 고래 고객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아는데, 자, 그분들이 봤을 때, 이제 우리들은 이제 공감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과연 이 코인 시장에 어떻게 접근을 할까? 우리 같은 개미들이 아닌 어느 정도 벌써 이뤄놓은 분들은 우리가 이제 뉴스로는 많이 접합니다. 고래들도 뭐 관심을 갖는다, 뭐 고래들이 막 작업을 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듣는데 실질적인 현장에서 이 선생님께서 이제 그 컨설팅도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걸 좀 한번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저도 좀 제한된 상황에서는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워낙 이 볼레틸리티가 높다 보니까 일단은 그 재력가신 분들도 그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 많이 퀘스천들을 네.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지금 뭐 5년 전의 비트코인과 지금의 비트코인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산 다각화 입장을 많이 보고요. 첫 번째. 그렇게 했을 때 뭐 부동산도 있고 스탁도 있고 뭐 골드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자산 다각화 입장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거는 괜찮은 아이디어고. 근데 두 번째로는 사실 두 번째가 커요. 요새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특히 관심이 있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현금의 값어치가 지난 5년 동안은 거의 1년에 한 5%, 10%씩 하락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이자는 1%, 2%. 네. 또 안 되죠, 지금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현금은 실질적으로
money losing asset class인 거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되게 뭐 meaningfully 투자하신 분들보다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에 아마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도 그렇게 레커멘드 하더라고요. 한 1%에서 5% 정도는 그 비트코인 내지는 이더리움 쪽으로 다각하는 걸 갖다가 레커멘드를 하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아. 그러니까 어떤 몰라서 뭐 그런 경우가 더 많겠죠? 어 불안해서? 그렇죠. 이니시에이트를 못하는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근데 아마 그 저기 어디에요? SEC에서 지금 비트코인 퓨처 ETF가 나와서 네. 뭐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저희 손님 중에서도 기업들한테도 지금 현금 보유고 많으신 분들한테는 한 5% 정도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라고 말씀드려요. 아.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 일찍 팔더라고요. 아,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너무 일찍 팔아요. 페이퍼 핸드. 네. 네. 오늘 이렇게 사실 이제 우리들이 접하기 힘든 그런 세계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계시고, 네. 소액 투자자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분들에게 우리 이 타미리 회계사님께서 좀 조언이랄까? 아무래도 실질적인 그런 돈을 가지고 아무래도 관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쪽에서 바라보는 시각,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조언을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도 뭐 어떻게 본의 아니게 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옛날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 5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비트코인이 이제 상용화 내지는 이제 우리 옆에 다가왔는데 네. 뭐 세금적으로보다도 이제 우리가 그 앞으로를 위해서 그 비트코인을 갖다가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릴레이트 애셋을 트레이딩을 하면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 계속 그 세금을 걱정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세금. 예.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그냥 돈 있을 때 좀 사서 쟁겨 놓는 게 어떨까. 그러면은 세금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걸 나중에 팔아가지고 그 쓰면은 그때는 세금 안 냅니까? 그 퀘스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혹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크 세일러라는 분의 네. 의견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데 그 비트코인이든지 이더리움이든지 장기 보유를 하다가 그걸 팔지 않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 갖고 있다가 그걸 자산을 담보로 낮은 이자율로 그거를 빌려서 쓸 수 있다면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스트래티지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지금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그 담보가 보니까 코인베이스에서 40%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가치가 높아질수록. 근데 이제 이자율이 높아가지고 그러느니 텍스를 내지 이렇게 될 텐데 이제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그거 가지고 물론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거를 갖고 있다가 거기서 좀 그 이익이 많이 나면 그걸 팔아서 쓰는 것보다는 벌어서 그러니까 바로 해서 쓰고 그 다음에 뭐 돈 벌어서 갚고 이자 적게 내고 그런 게 아마 이벤츄얼리 세금을 많이 절약하면서 네. 자산을 보존하는 길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거 들으니까 딱 그림이 잡히는 게 그러니까 언젠가는 팔아야 될 줄 알고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걸 굳이 네. 안 팔고 수익 실현을 안 하고 그냥 그걸 담보로 빌려서 돌릴 수도 있고 수익 그렇죠. 실현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략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다든지 그렇게 맞춰가면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오늘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네. 오늘 제가 막 사실 도전적인 질문들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참 느끼는 바가 많고 또 제가 이 영상이 나가고 나면 저희 또 구독자들이 질문을 또 많이 주실 건데 그것도 네. 정리해서 나중에 또 찾아뵙고 추가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꼭 나와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인터뷰를 마치고 토밀리 대표님께서 제가 질문을 못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입 선출에 대한 추가 설명인데요. 일반적으로 코인 거래소에서는 선입 선출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거래소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이거 언제 산 코인을 팔 건지 지정할 수 있는 거래소도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린 예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제가 비트코인 5만 달러의 한 개를 샀고요. 그리고 6만 달러의 한 개, 그리고 7만 달러의 한 개를 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평단가가 6만 달러죠. 코인베이스에서는 이게 다 합쳐져서 제가 비트코인을 3개 보유한 걸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라고 하면 제가 한 개를 매도하면 선입 선출에 의해서 5만 달러에 산 게 팔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 평단가는 6만이지만 10,000달러에 대한 수익이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거 너무 속상한 일인데, 그런데 이토로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매도할 때 언제 산 비트코인을 팔 거냐라고 고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7만 달러에 산 비트코인을 이걸 매도해 버립니다. 그러면 10,000달러가 손실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제 이제 평단은 55,000으로 내려가게 되고 저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야, 이거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은데, 전략적인 접근을 할 때 이걸 고를 수 있다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할 때도 이게 적용이 될 텐데요. 산지 11개월 된 걸 파는 거랑 13개월 된 걸 파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11개월 된 건 이게 단기 수익입니다. 하지만 13개월 된 걸 판다면 장기 수익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세율 차이는 아까 회계사님께서 설명을 드렸었죠. 거래소를 고를 때 이런 부분도 확인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시 세일 룰에 대한 내용을 일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게 지금은 이 가상자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진 중인 빌드 백 베러 액트, 더 나은 건설법, 네, 이게 최종 통과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에도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쾌재를 불렀던 그 얍삽한 전략이 안 통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안타까운데요. 매도한 똑같은 종목을 90일 전후로 다시 매수했거나 한다면 손실 처리가 안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전략을 검토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많은 거래소들이 600달러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자동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최홍리엔 강 회계법인의 토밀리 대표님을 모시고 미국 세법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한국도 미국과 비슷하게 맞춰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낸다면 그건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그런 고민도 좀 해봐야 합니다. 상상도 하고요. 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 모두 부자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세법도 미리 공부하고 대비하면 미래를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상상을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